영국 BBC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한 편이 지금 유럽 전역을 울리고 있습니다. 방영 이후 SNS에는 가슴이 먹먹하다. 우리 사회는 이런 성숙함을 갖고 있는가? 라는 반응이 쏟아졌고, 영국의 대표 일간지 가디언은 감정의 가장 깊은 층을 건드린 BBC 역사상 가장 사적인 다큐멘터리라고 평했습니다.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은 BBC 국제부의 에린 스튜어트 감독. 도시 인프라와 사회 시스템을 탐구해온 그녀는 이번 작품에서 처음으로 개인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의 목적지는 놀랍게도 한국이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냐는 질문에 에린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1년 전 그곳에서 떠나온 6살 아이가 이제 답을 찾으러 돌아간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2024년 겨울 서울에서 마주한 것은 기억 속에서 멈춰있던 그 과거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한 여자와 마주하게 되죠. 에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에린 스튜어트입니다. 38살 BBC 다큐멘터리 감독이죠. 2024년 겨울, 저는 카메라를 들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서울의 야간 공공 시스템과 돌봄 문화를 취재하러 온 것이었어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한국의 24시간 안전망, 아이들이 밤 늦게까지 혼자 다닐 수 있는 도시의 비밀을 파헤치러 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1993년 6살의 저는 김포공항에서 한 여자의 손을 놓고 영국으로 떠났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1년 동안 저는 하나의 질문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왜 나를 버렸는가? 그 답을 찾으러 돌아온 거예요. 서울은 제가 기억하는 그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김포공항조차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자동화된 시설, 친절한 안내 시스템, 완벽한 교통망.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혼란과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울고 있던 6살 아이의 기억이 말이에요. 새벽 5시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부러 이른 시간을 택했어요. 31년 전 그날도 이맘때였으니까요. 공항은 한산했습니다. 몇몇 이른 출근길 사람들과 청소하는 직원들만 보였죠. 형광등 불빛이 차가운 바닥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6살의 제가 인형을 안고 서 있는 모습이에요. 배경은 김포공항 출국장이었죠. 그때의 공항과 지금의 공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훨씬 현대적이고 깔끔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공간의 구조는 여전히 비슷했어요. 하지만 어떤 냄새는 그대로였습니다. 공항 특유의 그 냄새 말이에요. 소독약과 바닥 왁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흔적이 섞인 냄새. 그 순간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손을 잡고 있던 여자, 울음소리, 뒤돌아서는 뒷모습.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요. 너무 어렸으니까요. 출국장으로 걸어가면서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31년 전 이 길을 걸었던 6살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엄마가 왜 자신을 혼자 보내는지 이해했을까요? 저는 그때 그 아이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무섭고 외롭고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발밑에서 들리는 제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어요. 딱딱, 딱딱. 마치 시계 초침 소리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31년이라는 시간을 되짚어가는 소리 같았어요. 매 발걸음마다 1년씩 돌아가는 느낌이었죠. 지금의 김포공항은 놀라웠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시설, 무료 와이파이, 다국어 안내 서비스까지. 외국인 혼자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심지어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카페와 편의점들이 문을 열고 있었죠. 하지만 1993년에는 어땠을까요? 6살 아이에게 김포공항은 좋은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공항 곳곳을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었어요. 서울은 이렇게까지 변했는데 저는 아직도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말이죠.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보는 현재와 제 기억 속 과거가 계속 겹쳐졌어요. 출국 게이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31년 전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았던 곳이에요. 그때는 무슨 기분이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기대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아이의 마음에는 상반된 감정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한 청소 아주머니가 제 옆을 지나가면서 말을 걸었어요. 이른 시간인데 촬영하시나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이라고요. 그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김포공항도 많이 좋아졌죠.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정말 예전엔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에 서울은 조용했지만 완전히 멈춘 건 아니었어요. 24시간 편의점, 야간 버스, 새벽 배송 트럭들이 도시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잠들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가로등이 만들어내는 불빛의 강이 끝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운전기사 아저씨가 영어로 말을 걸어오더군요. 관광객이냐고요. 저는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아니요, 한국 사람이에요. 아저씨가 놀라면서 말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영국에서요. 아저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표정에서 뭔가를 느꼈을 거예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이 도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제 기억 속 서울은 김포공항의 그 작은 조각뿐입니다. 이제 저는 이 도시를 다시 알아가야 해요. 31년 만에 말이죠. 하지만 과연 이 도시가 저를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저는 영원히 이방인으로 남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동권리보장원을 찾아갔습니다. 입양 기록을 관리하는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가면서 마음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과연 제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31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걸 지워버렸을까요? 아동권리보장원은 생각보다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깔끔한 로비에는 입양 가족들의 행복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들과 부모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저런 사진을 찍어본 적이 있을까요?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의 입양 기록 보존 시스템이 생각보다 체계적이라는 것 말입니다. 담당자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1950년대부터의 입양 기록들이 디지털화되어 보관되고 있다고 했어요. 폐업한 입양기관들의 기록까지도 수집해서 영구 보존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담당자가 말했어요. 많은 해외 입양인들이 이곳을 찾는다고요. 어떤 분들은 울면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화가 나서 오시기도 하고요. 저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아마 혼란스러워 보였을 겁니다. 슬픔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말이에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 기록이 어딘가에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31년 동안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 답이 여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마치 보물지도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출생명, 입양연도, 입양기관 이름. 기억나는 것들을 하나씩 적어 나갔습니다. 제 한국 이름은 수진이었어요. 그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죠. 31년 동안 몰랐던 제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수진. 입으로 소리내어 말해보니 낯설면서도 친숙했어요. 양부모님 성함을 적는 란에서 잠시 멈췄어요. 데이비드와 메리 스튜어트.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죠. 갑자기 죄책감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양부모님을 배신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양부모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오히려 찾아보라고 격려해 주셨으니까요. 며칠 후 연락이 왔어요. 기록을 찾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마침내 제 과거를 마주할 수 있다는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담당자가 건네준 파일은 생각보다 얇았습니다. A사 용지 서너 장뿐이었죠. 그 안에 제 인생의 시작이 담겨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페이지를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장을 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경제적 사정으로 양육 불가. 보호시설 기록 없음. 보호자 없음. 간단한 문장들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숫자와 통계였어요.
하지만 그 기록 한쪽 구석에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죠. 아이가 인형을 놓지 않으려 해서 함께 보냄. 그 짧은 문장에서 저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인형. 저는 그 인형을 기억했어요.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낡고 더러웠지만 제가 가장 아끼던 것이었죠. 귀 한쪽이 떨어져 나가고 솜이 나와 있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였어요. 누군가 그 인형을 함께 보내줬다는 거예요. 경제적 사정으로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그 작은 배려는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저를 보낸 사람이 무심하게 보낸 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윤희도 아파했을 거예요. 저만큼이나 말이죠. 기록은 차갑고 객관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파일을 덮으면서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친모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다고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했어요. 정보 공개 신청을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아동권리보장원을 나오면서 저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여전히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실마리는 생겼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 토끼 인형에 대한 기억,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 그 사람에 대한 단서들이요. 이제 진짜 찾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은 멀어 보였지만 첫걸음을 떼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아동 보육시설들을 둘러보는 것이었어요. 먼저 찾아간 곳은 24시간 운영되는 거점형 야간 보육시설이었죠. 저녁 8시에 도착했는데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아이들이 있었어요. 부모가 야간 근무를 하거나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할 때 이용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시설장님이 안내해 주시면서 설명했어요.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이런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요. 아이들이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이곳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있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하더군요. 맞는 말이었어요. 아이들은 편안해 보였어요. 선생님들이 따뜻하게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책을 읽어달라고 선생님에게 졸라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집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다른 아이는 레고로 성을 만들고 있었고 또 다른 아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선생님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아이들이 불안해하지만 금세 적응한다고요. 여기가 두 번째 집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공공도서관이었어요.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이곳에는 초등학생들이 혼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아이들이 혼자 있어도 괜찮은지 물어봤더니 도서관 사서가 말해주더군요. 요즘 아이들은 혼자 다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고요. 위험하지 않으니까요. 사서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나라 치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집에 가는 아이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CCTV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 모습들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국은 정말 아이를 키우는 도시가 맞았어요. 사회 전체가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CCTV로 연결된 안전망, 24시간 운영되는 보육시설, 아이 혼자 다녀도 걱정 없는 치안. 이 모든 게 가능한 나라였어요. 촬영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저희 가정만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가난이 유일한 이유였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요? 그런데 왜 저는 그 혜택을 받지 못했을까요? 질투가 났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에게 말이에요. 이 아이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안전함을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한 시민과 인터뷰를 했어요. 중년 여성이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아이 혼자 다니는 거 크게 걱정 안 해요. 여긴 괜찮거든요. 밤에도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고 CCTV도 있고 경찰서도 가까이 있어서 안전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여긴 괜찮다. 하지만 31년 전에는 괜찮지 않았나 봐요.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초등학생을 따라가 봤습니다. 물론 허가를 받고요. 길거리 CCTV가 그 아이의 동선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어요.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아이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가 안전하다는 걸 믿고 있었어요.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혼자 다니는 게 무섭지 않냐고요. 아이가 대답했어요. 무섭지 않아요. 엄마가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 순진한 대답을 듣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을 미워할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이 나라는 정말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어요. 다만 제가 그 아이가 아니었을 뿐이죠. 시대가 달랐고 상황이 달랐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저를 보낸 윤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변한 서울을 보면서 뭘 생각할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까요? 혹시 저처럼 이 아이들을 보면서 미안함을 느끼고 있을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31년 전에도 이만큼 아이들을 지킬 수 있었다면 제 인생은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한 복지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있었어요. 도시락도 나눠주고 숙제도 봐주고 있었죠.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카메라 파인더를 통해 한 여성을 보는데 뭔가 익숙했어요.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더군요. 그 여성은 아이들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고 따뜻한 모습이었어요. 촬영을 계속하다가 문득 그 여성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31년 전 김포공항에서 본 그 뒷모습과 똑같았거든요. 나이는 들었지만 어깨 라인과 걸음걸이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 사람일까요? 아니, 그럴 리 없어요. 서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는데요. 하지만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맞다고요. 그 여성이 아이에게 뭔가를 건네주고 있었어요. 과자였습니다. 아이가 고맙다고 인사하자 그 여성이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군요. 그 손길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자신의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질투, 분노,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왜 그 아이들에게는 그런 손길을 줄 수 있었을까요? 왜 저에게는 그럴 수 없었을까요? 촬영을 중단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팀원들이 의아해했지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다고만 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뭘 해야 할까요? 다가가서 말을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해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 여성이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아이들을 아끼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저도 그렇게 아껴줬을 텐데 왜 보냈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 여성의 모습이 계속 나타났어요. 때로는 32년 전의 모습으로, 때로는 오늘 본 모습으로 말이죠. 아침이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다시 그곳에 가보기로요. 다음 날 다시 그 복지관 근처에 갔어요. 혹시 윤희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이번에는 촬영 장비 없이 혼자였습니다. 카메라 뒤에 숨어 있기보다는 직접 보고 싶었어요. 어제 밤 내내 생각해봤는데 제가 확실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갔는데도 복지관 주변은 조용했어요. 근처 카페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커피를 시키고 창가 자리에 앉아 복지관 입구를 바라봤어요. 마음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정말 어제 본 사람이 윤희가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간절해서 착각한 걸까요? 오후 2시쯤 되어서 윤희가 나타났습니다. 역시 그 사람이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지는 않았지만 걸음걸이와 뒷모습은 분명했어요.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실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처 공원에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었어요. 저는 카페를 나와 멀리서 지켜봤어요. 윤희는 아이들에게 공을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공을 받으려고 뛰어다니자 윤희도 함께 뛰어다니며 놀아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진짜 할머니가 손주들과 노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름 소나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몇 방울만 떨어지더니 금세 굵은 빗줄기로 변했어요. 아이들이 비를 맞으며 뛰어다니자 윤희가 우산을 꺼냈어요. 하나밖에 없는 우산을 아이 머리 위에 씌워주고 자신은 비를 맞고 있었죠. 아이는 하나가 아니었어요. 3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윤희는 자신의 우산으로 아이들을 최대한 가려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은 비에 완전히 젖고 있었죠.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고 옷도 흠뻑 젖었는데도 아이들만 챙기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윤희의 행동은 계산된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아이를 먼저 챙기고 있었어요. 마치 모성 본능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중간에 멈춰 섰어요. 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윤희가 저를 알아볼까요? 아니면 그냥 낯선 사람으로 볼까요? 그 순간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울고 있던 저를 안아주던 따뜻한 품. 그때도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안전하고 따뜻한 느낌 말이에요. 저는 그 기억을 31년 동안 잊고 있었는데 지금에야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더 선명해졌어요. 비행기에 타기 전 윤희가 저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던 것 같아요. 착한 아이로 자라라고, 엄마가 항상 너를 사랑한다고. 당시에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비가 그치자 윤희는 젖은 옷을 털며 웃고 있었어요. 아이가 미안해하자 괜찮다며 아이 볼을 톡톡 쳤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수백 번 해본 일처럼 말이죠. 아이들도 윤희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한 아이가 윤희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감기 걸려요. 윤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할머니는 튼튼해. 그런데 너희들이 감기 걸리면 안 되지. 그 대화를 듣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할머니 같았거든요. 저는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윤희가 저를 보낸 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오히려 사랑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걸요. 자신이 키울 수 없다면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라고 보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31년 동안 윤희도 아파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이 말이에요. 보낸 사람의 고통이 떠나간 사람의 고통보다 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31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을까요? 혹시 저를 잊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잊으려 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죄책감이 커서 연락할 용기가 없었던 걸까요? 윤희가 아이들과 함께 복지관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저는 따라가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뭘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31년간 준비해온 만남인데 정작 그 순간이 오니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저도 이제 38살이에요. 윤희와 비슷한 나이가 됐겠죠. 우리가 만나면 뭘 느낄까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많이 변해서 낯선 사람이 된 걸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윤희도 저와 같은 마음일까요? 보고 싶지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심정 말입니다. 어쩌면 윤희도 저를 찾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라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을지도요. 호텔 프론트에서 봉투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제 이름이 영어로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어로 된 메모도 함께 있었습니다. 수진에게.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누가 어떻게 제 한국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제가 머물고 있는 호텔을 알았을까요?
프론트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누가 가져다 줬느냐고요? 직원은 중년 여성이 가져다 줬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남기지 않았고 그냥 전해달라고만 했다고 하더군요. 언제쯤 왔는지 물어보니 오늘 오후 3시쯤이라고 했어요. 제가 복지관에서 윤희를 보고 있던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방으로 올라가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1년 만에 받는 편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과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부터 봤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찍힌 제 모습이었죠. 토끼 인형을 안고 서 있는 6살 수진의 모습이요.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 사진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31년 동안 누군가 이 사진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진 뒤편에는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1993년 12월 15일, 우리 수진이. 그 글씨를 보는데 더 울컥했어요. 편지는 한국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글씨체가 조금 떨려 보였어요. 나이가 든 사람의 글씨 같았습니다. 마치 쓰면서 울고 있었던 것 같은 글씨였죠. 내용을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너를 보내고 나서 나는 매일 너를 키웠어. 너처럼 생긴 아이들, 너처럼 웃는 아이들을 보면서 말이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벌이었어. 복지관에서 널 봤을 때 알았어. 수진이라는 걸 31년이 지났는데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 왔는지도 말이야. 입양 관련 영상을 찍고 있다는 것도 들었고,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을게. 그 말로는 부족하거든.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어요. 이름도 없었고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짧은 메시지뿐이었죠. 하지만 그 몇 줄의 글에서 31년간의 이야기가 느껴졌어요.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며 저를 그리워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매일 저를 키웠다는 것.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복지관에서 본 그 모습들, 아이들을 돌보는 자연스러운 손길들이 다 그것 때문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다른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던 거죠. 저에게 해주지 못한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주고 있었던 거예요. 벌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어요. 자신을 벌하고 있었던 건가요? 31년 동안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던 건가요? 그렇다면 저도 그 죄책감의 일부였던 셈이에요. 제가 멀리 영국에서 잘 살고 있는 동안 윤희는 여기서 매일 속죄하며 살았던 거예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6살에 제가 토끼 인형을 꼭 안고 있었어요. 그때는 무서웠겠죠. 낯선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 엄마와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 눈빛에는 다른 것도 있었어요. 믿음이요. 엄마를 믿는 마음이요. 그때 저는 윤희를 믿었던 거예요. 엄마가 하는 일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엄마가 저를 사랑하니까 좋은 곳으로 보내는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맞았던 걸까요? 정말 윤희는 저를 사랑해서 보낸 걸까요? 편지를 다시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잊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매일 기억하며 살아왔던 거죠. 그 기억이 너무 아파서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잊지는 않았던 거예요. 31년 동안 제 사진을 간직하고 제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편지에서 윤희가 저를 복지관에서 봤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윤희도 저를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31년이 지났는데도 저를 알아볼 수 있었다니. 그 말이 참 신기했어요. 엄마의 눈은 정말 다른 걸까요? 그리고 제가 입양 관련 영상을 찍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희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네요. 저는 윤희를 찾고 있었는데 윤희는 이미 저를 찾아놨던 거예요. 그런데 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편지 마지막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고요. 그 말로는 부족하다고요. 정말 그래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31년간의 공백을 메울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말이 있을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고 또 읽었어요.
한글을 배운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읽을 수 없었다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윤희의 마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새벽에 편지를 들고 호텔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어딘가 이 도시에 윤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신기했어요.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으면서도 31년 동안 만나지 못했다니.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편지 자체가 사과였어요. 31년간의 긴 사과였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답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걸요. 윤희가 저를 그저 버린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나 봐요. 마지막 촬영 날이었습니다. 복지관 앞에서 마무리 씬을 찍고 있었어요. 이번 다큐멘터리의 결론 부분이 될 장면이었죠. 팀원들은 짐을 정리하고 있었고 저는 혼자 카메라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어요. 서울에서의 촬영이 끝나면 윤희를 다시 볼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편지를 받은 후로 마음이 많이 복잡해졌거든요. 윤희가 저를 알아봤다는 것, 31년 동안 저를 잊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매일 다른 아이들을 돌보며 속죄하며 살아왔다는 것. 이 모든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팀원들이 마지막 인터뷰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복지관 담당자와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나누고 있었죠. 그분이 말씀하시더군요. 이곳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고요. 특히 윤희 씨 같은 분은 거의 매일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윤희가 나타났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복지관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1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영화처럼 극적이지는 않았어요. 윤희는 잠시 멈춰 섰어요.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을 뿐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뭘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머릿속에는 수천 가지 말이 떠올랐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팀원들이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뭔가 특별한 상황이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31년 만에 친모를 만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31년 만에 재회였지만 극적이지는 않았어요. 영화처럼 뛰어가서 안기는 일도 없었고 울면서 사과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어요. 마치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윤희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31년이라는 세월이 많은 걸 바꿔놨지만 여전히 기억 속에 그 사람이었어요. 특히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따뜻하면서도 슬픈 그 눈빛이요. 어릴 때 봤던 그 눈빛이었어요. 윤희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옆을 지나가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잠깐 멈췄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그때 인형을 안겨준 거 기억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윤희에게는 들렸을 거예요. 윤희가 걸음을 멈췄어요. 뒤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 두 번.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에서 모든 걸 느꼈어요. 예, 나도 기억해요. 내가 그 사람이 맞아요. 31년을 기다렸어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모든 말이 그 작은 움직임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윤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31년간 준비해온 말들이 있었을 텐데 정작 그 순간이 오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팀원 중 한 명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저분과 아는 사이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예, 오래전에 알던 분이에요. 그 대답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른 설명은 할 수 없었어요. 윤희가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31년 전에도 이런 뒷모습을 봤을까요? 그때는 울면서 봤겠지만 지금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기분이었어요.
복지관 유리문 너머로 윤희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윤희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어요. 윤희도 평소처럼 웃으며 아이들을 안아주고 있었죠. 하지만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더 따뜻해 보였어요. 기분 탓이었을까요? 팀원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출발할 시간이었어요. 저는 한 번 더 복지관을 바라본 후 차에 올랐습니다. 창문으로 보니 윤희가 다시 나와서 저희를 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이 느껴졌어요. 아쉬움과 그리움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하면서 복지관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윤희는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을 흔들지도 않고 그냥 서서 보고 있었어요. 저도 뒤를 돌아보며 윤희를 봤어요. 31년 만에 작별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끝일까요? 이제 정말 작별인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윤희를 미워하지만은 않는다는 것. 용서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거든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짧은 순간의 만남이었지만 아주 큰 무언가가 전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31년간 쌓인 그리움과 미안함과 사랑 같은 걸까요?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런던으로 돌아와서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찍은 영상들을 보면서 다큐멘터리를 완성해야 했어요. 하지만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간 안전 시스템과 돌봄 문화를 다루려 했는데 어느새 한 개인의 여행기가 되어 있었어요. 편집실에서 영상들을 다시 보니 새로운 게 보였어요. 윤희가 아이들을 돌보는 장면들, 복지관의 따뜻한 분위기들, 그리고 제가 그 모든 걸 바라보는 시선들. 카메라에는 제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이었다가 점점 그리움으로, 마지막에는 이해로 변해가는 과정이 보였어요. 서울의 야간 안전 시스템, 24시간 보육 서비스, CCTV 안전망.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지만 그 이상의 것이 있었어요. 한 도시가 기억하는 방식, 한 여자가 사랑하는 방식, 한 아이가 성장하는 방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31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조용한 화해가 있었어요. 제목을 정했어요. 더 시티 댓 리멤버즈. 기억의 도시. 서울은 변했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건물은 새로 지어졌고 시스템은 첨단화됐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윤희가 저를 기억했듯이 이 도시도 모든 아이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편집하면서 복지관에서 찍은 장면들을 다시 봤어요. 윤희가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 우산을 씌워주는 모습,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들이요.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보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걸 알겠더군요. 제가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주고 있었던 거예요. 프로듀서가 와서 편집 상황을 확인했어요. 처음엔 기획과 많이 달라졌다면서 걱정하더군요. 하지만 오히려 더 강력한 이야기가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보편적인 감동이 있다고. 다행이었어요. 다큐멘터리 마지막 부분에 제 목소리로 나레이션을 넣었어요. 저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도시가, 한 여자가, 한 아이가 서로를 잊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가끔 서울 복지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그 중에 익숙한 얼굴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요. 윤희는 지금도 그곳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어떤 때는 윤희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쓰지 않아요. 이미 충분히 전해진 것 같거든요. 그 짧은 만남에서 말이에요.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고 서로의 마음을 느꼈어요. 지금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더 이상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이제 알겠거든요. 어떤 질문들은 완전한 답이 없다는 걸요. 하지만 질문 자체가 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저와 윤희 사이에는 여전히 사랑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에게 서울은 기억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미움이 아닌 이해로,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31년간의 긴 여행이 끝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 시작인지도 모르겠네요. 새로운 여행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은 자유로운 여행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